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로벌화와 각국의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 영토에 관한 분쟁은 여전히 국가 간 중요한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열점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동아시아도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여러 섬과 전략적 해역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지역의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국방 및 경제 정책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쟁 중 하나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도 쿠릴 열도의 소유권을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한국 사이의 간도 문제는 아직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함을 일본이 행사 등에서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면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도 스시마 이야기는 영토 분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신들의 것이라 믿는 것을 되찾기 위한 야심과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역사적 요구와 한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선언을 통해 반영되며 스시마 단순히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과 주권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간 영토를 두고 강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두고 대립 중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두고 다투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간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투는 영유권 분쟁은 국가의 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시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면서 독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일본이 생태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현재 일본 영토 중 한국이 반드시 찾아와야 할 섬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일본의 군사 전문 잡지 군지겐큐에는 다케시마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독도라고 불러야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다케시마라고 부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고문을 쓴 주인공은 다카이 미스오라는 전 육상자위대 교관 출신으로 그는 독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의 기억도 모르는 이가 떠올리는 황당한 공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인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 기고문에서 그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시한 후 이 제안을 정부가 참고해 방어작전을 재검토하고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이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대마도를 점령해 협상 우위를 점하면 된다고 맞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히로시마에서 독도까지가 약 200km 거리이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리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대마도는 다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고작 49km 떨어졌고 맑은 날은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깝죠. 반면 대마도는 일본 규슈에서 무려 147km 떨어져 있어 오히려 한국에 더 가까울 뿐 아니라 독도보다 무려 3,700배나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하면 한국군이 재빨리 대마도를 빼앗아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반대할 계획은 없지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본 땅 대마도를 탈환하자는 그 주장이 말이죠. 왜냐면 원래 대마도는 우리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8월 18일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는데 이에 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9월 9일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를 수긍하지 않자 이듬해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합니다.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부터 기산해야 한다면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했고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그들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고자 대마도 곳곳에 건립한 비석을 일본인들이 전부 뽑아다 도쿄 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비석도 찾아올 계획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대마도는 우리의 실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며 대마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환 요구는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6.25 전쟁을 겪으며 흐지부지됐는데 어쩌면 그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 어쩌면 한국 땅으로 귀속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인 ARA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지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JANIS라는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JANIS는 전쟁 중 세계 곳곳에서 수행하게 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중 제75권은 한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권으로 편철된 위 책은 코리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제안권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 즉 등록되지 않은 기밀문서라는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문에는 이 책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하게 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 제목에 대마도 포함 including TSUSHIMA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걸쳐 한국의 모든 지형과 더불어 대마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JANIS는 한국은 소수의 큰 섬과 수백 개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메가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문기 박사의 주장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이 개입합니다. 외무성은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반대 자료 작성을 위해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한 후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일본의 5대 학회를 모두 동원해 2년 동안 대마도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를 쏟아내는데요.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죠. 한편 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토대가 된 자료는 미국이 작성한 위책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1945년 한국 수산학의 태도라고 불리는 정문기 박사가 쓴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 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인데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약 6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었다는 증거를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환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유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 의형 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직전 제작하도록 명령한 조선팔도 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라는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상가요략가를 쓴 일본의 승려 겐시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적기도 했고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의 마지막 도주 종이 다른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의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다리 봉답서에 쓰고 있는 것처럼 대마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치면서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하찮게 취급하자 도주 종이달이 자신과 도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일본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봉답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한국이 되찾아야 할 소중한 영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 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에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망간단계라는 7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주 천연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져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 지역의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km를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망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망간 단계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망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로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육상에 부존된 양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ECC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저 망간 단계 광구 15만 km를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km의 단독 광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져 망간 단계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망간 단계에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망간 단계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한 공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망간 단계의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 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간 단계가 부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 단계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망간의 38.4%를 심해져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져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해양 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 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구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7광구의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7광구보다 망간 단계의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7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망간 단계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망간 단계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망간 단계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망간 단계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망간 단계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채광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망간 단괴의 수중 중간 저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망간 단괴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망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무네로가 모은 망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망간 단계를 찾아내 한 대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망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지반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양자원 개발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은 해저의 노다지 망간 단계라는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거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이며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다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익을 바로바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600억 달러, 약 207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3, 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안은 올 들어 달러에 대해 5.7% 가치가 하락했고 9월에는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바로바로 자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이유는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반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중국에 묶어두는 대신 서방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입니다. 서방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애국 마케팅 등이 서방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어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상은행 미국 뉴욕 지점인 ICBC 파이낸셜 서비스 F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25조 달러 규모 미국 국채 시장 거래가 한때 중단됐는데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손상을 입은 공상은행은 미 국채 거래 결제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가 담긴 USB를 직접 거래 당사자인 BNY 멜런 은행에 보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건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커 집단 록비트이며 이들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터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되어버리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금융 굴기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축구 굴기 등등 일단 굴기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해당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하락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 감독에 대해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책임을 강화해 실물 경제에 복무하는 금융을 구축하겠다며 한마디로 금융 굴기를 천명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금융 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책임을 맡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자 결국 중앙이 지방 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 굴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이 이탈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경영자들의 실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우이의 최고 경영자 천샤오지에 역시 실종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천샤오지에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실종된 것입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워화제약의 자오빙센 의장 역시 연락이 끊긴 뒤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창업자 쉬자인 회장이 구금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업인들의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분위기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으며 잘하고 있던 회사들조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 부문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의 흑묘백 묘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민간 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장점인 전 주석이 2000년 세계 대표론을 발표하며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면서 자본가와 지식인도 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민영 기업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국유기업이 정유은행, 통신철강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한 중국에서 민영 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민영 기업은 중국 경제의 약 60%를 책임지고 특히 일자리의 90%를 제공할 정도로 채용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배달음식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대졸자 등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2012년 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가 이렇게 시 주석에 직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교수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균제에 나섰고 2021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와 게임 업체를 규제하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중국의 인터넷 IT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2,7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국의 뜻을 거스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은 결국 잦은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민영기업 규제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약속, 즉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중국 사회계약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혼다와 닛산은 중국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집중됐던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비오이는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가전기업 하이센스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2025년부터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볼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그룹 합작사로 전 세계에서 연간 7만 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폴스타는 LA에서 열린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 다각화 전략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사를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는 안팎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도 살기 위해 탈중국 러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항복선언과 같은 방미를 결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만나다 해도 갑자기 양국의 기본적인 경쟁과 갈등 구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갖고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도 긴장은 완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예전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띄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이 민간 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초대받은 농부들이 1985년 시진핑이 무명 관리이던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이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이자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애 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고 이위안이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고 이위안은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졌고 중국 전역에서 약 3천 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고 이위안이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야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최근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중국이 미국에 꼬리를 내리는 언급이라 중국 내부의 힘든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한국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20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밀도, 고강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흑연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흑연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분풀이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음극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으로 규칙적인 층상 구조로 돼 있으며 특히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흑연이 중요한 이유는 흑연의 양과 질이 배터리 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흑연의 품질 저하로 음극에 문제가 생겨 넘어오는 이온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의 종류는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등 두 가지인데요. 천연흑연은 땅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며 인조흑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이동 경로가 양옆 두 곳밖에 없어서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으로 층이 벌어져 부풀어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와 피치를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합니다.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세계는 지금 2차 전지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비해 이미 수입 다변화를 하고 천연흑연 수입 비중을 줄여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이미 중국산 천연흑연의 한국 수출량은 10,000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은 음극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흑연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올 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그룹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비롯해 수산화리튬, 블랙 파우더 등 그룹 밸류체인 곳곳에 공급 창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중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물량은 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리튬과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블랙 파우더 등 포스코 그룹사들의 공급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연 3만 톤 그러니까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고 대부분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이 천연흑연 구매 권한 수량을 연 6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찍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하며 자원 확보에 나선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중국 외 시장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해두고 있어 중국이 흑연 시장을 조이면 조일수록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5월 탄자니아 광산에서 나오는 흑연을 확보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광산, 탄자니아 광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생산하는 인상흑연 또는 구형흑연을 10년간 조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흑연 기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 공장 상업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인조흑연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8,000TU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수요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이 연산 8,000T 규모 인조흑연 생산 공장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 이후 인조흑연의 역할로는 더욱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의 탈중국화를 위해 인조흑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포항이나 광양 외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도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연흑연만 활용해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해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중국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인조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결국 마다가스카르 광산 선적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산 흑연 수급을 살피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소스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톨리아라주에 위치한 몰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연간 1만 7천 T의 흑연 정광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 15만 T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광산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동박 원료 공급사로서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80여 개의 파트너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원료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흑연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업체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협력 광업회사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가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 선적을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절묘하게 맞물려 포스코의 공급망 다각화 행보가 얼마나 선제적이었는지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을 통해 인상흑연 연간 3만 T 또는 구형 흑연 1만 5천 T율 10년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흑연 통제가 곧바로 한국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은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를 받게 할 것이다. 요건만 맞으면 허가하겠다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야금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 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이 요소수 사태 때처럼 자기들의 수출 통제에 당황하고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